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7세의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독신주의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총 3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때문에, 다른 한 번은 남자친구 때문에, 다른 한 번은 남편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일은 중학생 시절 일어난 일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아버지는 실속이 있는 알부자였죠.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건물도 있었고, 성실하고 실력이 있었던 아버지는 불황이란 걸 모를 정도로 사업을 잘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엄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집 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100점 만점의 자상하고 좋은 가장이셨습니다. 공사를 하러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여보, 나 부산 잘 도착했어. 당신은 별일 없지? 당신은 어때? 일은 잘 되어가? 큰 문제는 없어. 어제 공사 발주한 주인이 갑자기 오픈을 앞당기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틀 정도는 철야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떡해, 너무 피곤하고 힘들겠다. 할 수 없지 뭐. 난 당신하고 소정이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지. 당신 힘들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당신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야 해. 알겠지? 아버지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엄마랑 제 생각뿐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늘 저희랑 같이 시간을 보내셨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잘 알려진 맛집을 찾아 멀리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엄마와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느닷없이 엄마에게 별거를 하자고 요구한 것이었죠. 당신하고 소정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더위라도 먹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요 앞에 원룸 구해서 혼자 살 테니까. 왜 갑자기 혼자 살겠다는 건데? 당신 수상해. 설마 여자라도 생겼어? 아님 나 몰래 빚이라도 진 거야? 엄마가 대답해보라고 닥달을 해봐도 아버지께서 좀처럼 입을 안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따로 안 살아도 된다면서 못 들은 걸로 하라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하고 있겠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붙들고 그 이야기만 하니까 결국 아버지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 있죠?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뭐? 실수? 설마 당신 진짜로 여자 생긴 거야? 내가 술에 너무 취했나 봐. 기억이 안 나는데 깨어보니까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딱 하룻밤 잔 건데 애가 생겼다길래. 뭐? 딴 여자랑 잤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도 아버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모두 꿈같이 느껴져서 멍하니 아버지와 엄마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이 그 질문을 꺼내더라고요. 왜 지우라고 안 했어? 그 여자가 협박이라도 한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다 거짓이었나 봐요.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져서 아버지가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저보다 더 실망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당신 진짜 뻔뻔하다. 그걸 속이고 따로 나가 살겠다고 한 거야?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왜 그래? 그 여자가 시켰어?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래? 응? 말해봤자 해결되는 게 있나. 그냥 내가 죽일 놈이지. 엄마가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으니까 그제야 내연녀에 대해 술술 불더라고요. 아버지는 6개월 전에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미용실 여사장과 눈이 맞은 거였어요. 내연녀는 2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뒤 딸이랑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는 친구 사이니까 괜찮다는 핑계를 대면서 같이 차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사장에게 덜컥 애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택한 거라고 말이에요. 자기한테 안 오면 온 동네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해. 당신한테도 이혼당하고 회사 평판 나빠져서 이제 벌이도 없어질 텐데. 참 잘하는 짓이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딴 여자랑 붙어먹는 줄은 몰랐네. 참, 어이가 없어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하면 바람 핀 게 없어져? 그 여자 애밴 게 사라지냐고. 엄마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버지에게 물건을 던지셨어요. 머리채도 잡고 멱살도 잡으면서 모진 말로 아버지를 쏘아붙이셨지만 차마 이혼하자는 말은 못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를 보며 울먹거리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만 봐줄게. 그 여자 다 정리하고 돌아와. 그럼 없는 일인 척 지내줄 테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고 오라고.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잘 말하고 올게. 저는 진짜 아버지가 그 여자를 정리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도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전화도 해보고 수소문도 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뒤지고 다닌다는 걸 내연녀도 알고 있었는지 제 발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태승씨 와이프 되시죠? 네. 누구시죠? 저 태승씨 애인 되는 사람이에요. 애인이요?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더군요. 엄마도 놀라셨는지 현관문을 연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는 옳지 너 잘 만났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이 불려시 같은 기집애. 이런 식으로 대사도 잘만 치던데 실제로 불륜녀를 만나니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불륜녀만 염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멀쩡한 가정이 깨졌다는 거 알아요.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해요. 하지만 제 뱃속에 든 애를 생각해서라도 저희 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혼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내연녀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도대체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정이 파탄난 사람은 우리인데 내연녀가 서럽게 우는 바람에 이웃들까지 오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옆집에서 빼꼼 문을 열어보더니 저희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됐으니까 가세요. 가정 파탄 내놓고 동네에 이상한 소문까지 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엄마가 억지로 내연녀를 내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내연녀가 집 앞은 물론 제 학교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내연녀가 찾아오자 겨우 중학생이었던 저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다.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가 여러 명 있다더라. 선생님하고도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등등 엉뚱한 소문이 돌자 친구들도 절 멀리하더라고요. 겨우 중학생이었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참다 못한 저는 어머니에게 내연녀가 찾아온다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뭐? 그 여자가 찾아왔다고?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자가 학교에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짓거린 거야? 내가 그 여자 아작을 내야겠어. 엄마가 충격을 받아 소리치는데 저는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터져서 그 여자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말만 몇 번이나 토해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 말을 듣고 울컥하셨는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뭐가 좋다고 그런 양반을 붙잡고 있어? 아버지랑 이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학도 가자, 응? 결국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전에 다니던 곳은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전학을 가게 된 곳은 차를 타고 20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학교를 옮긴 뒤 친구도 여럿 사귀었고 잘 적응했어요. 아버지에게 우리 몫의 재산도 넘겨받고 양육비도 받게 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저희들이 살던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모녀는 집에서 나가야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재혼녀를 아파트로 데리고 와서 재혼 생활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당신 집이기도 하고 소정이 전학도 갔으니까 우리가 나갈게. 부동산에 적당한 집을 전세로 알아봐달라고 말해놨어.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럼 물론이지. 정말 미안해. 약속한 일주일 뒤에 엄마와 저는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했고 아버지와의 인연은 그것으로 모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엄마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정리가 혼자 살겠다면 그렇게 해.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하잖아. 어차피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도 남자 사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장학금 받는 데에만 전념하다가 졸업했지만 남자들하고 접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 외모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라서 귀찮게 구는 동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놈들 상대하지 않고 학점만 챙기다 보니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바로 취업하게 되었네요. 남들보다 좋은 커리어와 연봉으로 살고 있다 보니 연애를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5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회사 사람들이 제가 독신주의라는 걸 알고 있어서 다들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도 안 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직장 언니가 저한테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려고 하더라고요. 소정아, 너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언니, 갑자기 그건 왜? 알잖아, 나 독신주의자인 거. 아무도 안 만나도 괜찮아. 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래. 우리 남편 후배인데 너무 괜찮아서 연결시켜주려고. 내가 만나봤는데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언니는 집요했어요. 한 달 전에 결혼한 신혼이라서 그런지 결혼하니까 너무 좋다는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이러다 연애 좀 해라, 결혼 생각은 없냐는 말을 꺼내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꺼내더군요. 너도 이제 곧 30이다. 더 늦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보자. 아, 언니, 나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했잖아. 그럼 밥만 같이 먹어봐. 얼굴만 보는 건데 뭐 어때? 내가 만나봤는데 돈도 잘 벌고 진짜 잘생겼더라. 너 소개 안 받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라니까? 안 그래도 언니가 집들이를 했을 때 만난 남편 후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술을 마시면서 친해져서 그 뒤로도 몇 번 만난 것 같았어요. 저한테 남편 후배가 건축 설계사라서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 것 같다고 여러 번 말했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런 자리 불편해서 체할 것 같아요. 에이,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 더 어려워? 당연히 저는 어렵다고 거절했죠. 그런데 절 볼 때마다 남편 후배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어요. 차라리 한 번 만나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서 연락처를 달라고 했죠.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메시지를 보내봤더니 생각보다 대화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별거 아닌 이야기였지만 이것저것 물어봐주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새로웠어요. 그렇게 시덥지 않은 날씨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약속을 잡게 되었죠. 약속 장소로 가니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일어서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정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 맞춰서 올 걸 알고 있었는지 미리 와서 차도 시켜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차 종류도 기억해놓고 주문해 주어서 첫인상이 좋았어요. 게다가 언니가 말한 대로 잘생긴 얼굴에 친절하고 차분한 말투더라고요. 특히 저를 사로잡은 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되게 성우 같더라고요. 건축 설계 하신다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성우 같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대학 다닐 때 방송반이었어요. 성우도 잠깐 꿈꿨었는데 어떻게 맞추셨네요? 제가 목소리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재수없거나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재미있기도 했고 저한테도 칭찬을 많이 해주어서 어색한 것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메시지로 대화한 것처럼 리드를 많이 해줘서 첫 만남인데도 몇 년은 만난 것처럼 편해졌어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죠.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차만 마시고 가셔서 어떡해요. 이왕 만난 거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다음에 만나면 되죠. 일 끝나고 연락 주세요. 정호 씨가 먼저 더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해주니까 제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고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집에 가서도 정호 씨가 계속 생각났어요.
연락은 언제 줄지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그러고 있다가 직장 언니에게 딱 걸리고 말았어요. 소정아, 그 남자랑 밥 먹었지? 어땠어? 어색했어?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던 것 같아. 그냥 괜찮은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아까부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잖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에이, 나한테 속일 걸 속여라. 너 정호 씨가 완전 마음에 들었구나? 마음에 든 거 아니라고 시치미를 뗐지만 속으로는 더 만나봤음 하는 마음이 컸죠. 정호 씨도 그랬는지 저한테 연락을 꾸준히 했습니다. 몇 번만 만나보자고 했던 게 편한 친구처럼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게 참 문제인 게 만난 지 6개월이 지나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하는 것도 웃기고 우리 사귀는 거 맞지? 묻는 것도 웃겨서 그냥 얼렁뚱땅 데이트만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직까진 사귀는 거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결혼 생각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서 정호랑은 친구처럼 만나서 밥이나 커피를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딱 좋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3년이 지나자 제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제 나이도 33이어서 어정쩡한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죠. 흘리듯이 우리 결혼은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평소처럼 맛집을 찾아가 밥을 먹는데 생각했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우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건네주더라고요. 소정아, 너한테 줄 게 있어. 정우가 건넨 걸 보니까 청첩장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3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이걸 줄 수 있지? 싶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축하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 곧 결혼해. 꼭 와서 축하해줘. 지금 나보고 축하해달라고?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3일도 아니고 3년을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네 결혼식에 와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제가 정신 나간 것처럼 소리 지르니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난 그냥 편한 친구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뭐? 그럼 우리 둘이 잔 건 뭔데?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린 그저 친구였어? 그건 서로 좋으니까 같이 즐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게 아니었어? 뭘 같이 즐겨? 이제 보니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거네. 너 진짜 쓰레기구나. 아니, 그럼 사귀는 사이에 밥만 먹고 모텔 가고 그래? 너도 아무 말 없이 따라오니까 즐기자는 소린 줄 알았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너 지금 민지 언니 때문에 그러지? 그 언니 남편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이러는 거잖아. 제 말이 맞는 모양이었어요. 전국을 찔렸는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왜 댈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정우를 소개시켜준 언니 때문 같았어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민지 언니의 남편이랑 건축설계 관련 회사를 차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너 설마 나 몰래 딴 여자랑 잤다가 애 생겨서 이래? 괜히 나랑 헤어졌다가 너 소개시켜준 언니랑 그 언니 남편이 결혼식에 찾아올까봐 이러는 거지? 네 사업 망할까봐? 그럼 언니한테는 그냥 파트너였다고 말하려고?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말해봐. 그 여자 언제 만났어? 정호 말을 들어보니 몇 달 전에 상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사업이 뭔지 투자한 돈을 다 날릴까봐 저를 계속 만나왔던 겁니다. 치가 떨릴 정도로 배신감이 들었지만 보름 뒤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남자에게 바랄 건 아무것도 없었죠. 아버지에 이어 첫 번째 남자가 제게 결혼할 마음을 접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지 언니가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어요. 소정아, 정말 미안해. 그런 인간을 너한테 소개해주다니 나도 정말 몰랐어. 언니가 왜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정리했어. 저는 웃으며 언니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민지 언니는 저와 마주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서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도 회사 안에서 언니랑 지내기가 불편해졌고
정우와 헤어진 후유증도 커서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쉬지 않고 몇 년간 한 회사만 다녔으니 쉴 때가 왔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퇴사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제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 당분간 좀 쉬어. 네가 취업 안 해도 우리 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엄마는 이혼하기 전 아빠에게 받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린 대가로 증여해준 건물이었죠. 엄마는 건물에 임대료 수입도 있으니 저보고 아무 걱정 말고 쉬라고 했어요. 백수가 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도 다니고 대낮에 한가롭게 백화점을 다니면서 쇼핑도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엄마가 제게 카페를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카페? 카페는 왜 하려고 하는데? 건물 1층에 있던 편의점이 결국 폐업하고 나간다네? 저희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근처에 편의점이 3개나 더 생기더니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 같더군요. 편의점이 많이 생기기 전까지 장사가 잘 됐으니 도전해보자고 저를 부추겼어요. 다른 세입자 구하지 말고 프랜차이즈로 카페 해보게.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보기에 잘 될 것 같아. 저도 몇 달을 놀고 먹으니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라 별 생각 없이 엄마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저 소일거리로 카페를 차렸던 거였어요. 요즘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비 사용에 대한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요. 오랜만에 이것저것 배우게 되니까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교육 담당자분께서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요. 카페 운영은 처음이시죠? 저희는 다른 프랜차이즈하고는 다릅니다. 사장님이 일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본사에서 전문 바리스타를 파견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인건비는 사장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가 창업한 프랜차이즈는 초보자인 저를 위해서 전문 바리스타를 3개월 동안 파견해 준다고 하더군요. 바리스타가 오면 저랑 같이 일하면서 장비 사용과 각종 음료 만드는 법을 익히도록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직접 와서 가르쳐 주니까 일도 금방 배우고 노하우도 금방 깨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카페 일도 완전히 손에 익었고 손님도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군요. 이것저것 자기 자랑만 하는 바람에 대충 듣는 척만 했는데 이 근처에서 무역업 사무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명품만 입는다면서 옷이랑 시계를 보여줬어요. 사업을 하는 남자는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후줄근하게 걸치고 다니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법이거든요. 자기는 사치를 부리려고 명품을 입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도 고급 외제차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허구한 날 돈 자랑만 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카페에 들리니까 익숙해지더군요. 딱 봐도 저한테 어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일부러 찾아와서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일을 처리했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주는지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우습다가도 귀엽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만든 커피가 자기 입맛에 딱 맞아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귀가 새빨개지는데 조금 서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만든 커피가 맛있어서 오는데 왜 부끄러워하세요? 들킨 것 같아서 그랬죠. 뭐를요? 소정 씨한테 호감이 있어서 자주 온 건데 이렇게 갑자기 들킬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말없이 커피만 홀짝이고 있더라고요. 남자에게 호되게 배신을 당한 뒤라서 사랑 같은 건 믿지 않기로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또 변하더군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럴까요? 아님 30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저를 보면서 수줍어하는 남자라서 흔들리는 걸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30 중반에 접어드니까 재력에 눈길이 가긴 하더군요. 재산이 200억은 넘는다고 하길래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도 들었죠. 대단한 갑부가 저 같은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이상했거든요. 제가 자꾸만 찾아오는 남자에게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소정 씨도 알겠지만 돈은 저한테 충분하게 있으니까 돈 많은 여자보다는 제 마음이 끌리는 여자랑 함께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오는 모습에 끌렸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찾아와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사도 함께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사이가 깊어져서 몇 달간의 교제 끝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습니다. 진지하게 교제한다고 생각할 쯤 때마침 남편 사업이 날개 돋듯 잘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생활용품들을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지역에 판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베트남 쪽이 잘 돼서 현지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둘러 결혼하자고 상견례 날짜를 잡자 하더군요. 소정아, 우리 빨리 결혼하자. 우리들 나이 생각하면 지금 이 결혼 미룰 이유가 없잖아.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이도 나이인지라 노산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또 결혼이 남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끼리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직접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인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이 워낙 재산이 많이 있어서 저를 반대할 것 같았거든요. 시댁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일까 했는데 제 생각보다 굉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2층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넓은 정원이 으리으리한 저택에 온화하고 세련되게 생긴 시어머니까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온 현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바로 결혼을 승낙하시더군요. 얼른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식은 언제 할지 의논하도록 하자.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납득이 됐어요. 어머님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뒤에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품격 있고 교양 있는 태도를 보고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고 좋아하셨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급히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밖이 소란해지더니 웬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어요. 정말 해도 너무들 하시네. 이번엔 어떤 여자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뜯어 말리는데도 그 남자가 저희 부모님을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절대 이런 인간들하고 사돈 맺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놈들이... 형!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연 끊었음 신경 꺼야지. 왜 굳이 찾아와서 내 결혼을 깽판 치는 건데? 남편이 형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죠. 그 남자가 기어코 버티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기꾼이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결국 호텔 직원들까지 달려와서 그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겨우 진정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부러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되었으니 다 말씀드릴게요. 방금 들어와서 깽판 친 놈은 전처가 낳은 아들이에요. 시아버지가 전처와 이혼하고 시어머니와 재혼을 해서 남편을 낳았다고 해요. 전처와 이혼한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처는 시아버지의 회사와 재산을 자기 차지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간부들과 짜고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아버님은 전처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와 재혼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생긴 합병증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남편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전처의 아들인 이복형이 찾아와서 자기 몫의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재산을 주지 않았더니 아직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결혼 자리도 파토내려고 찾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믿지 못하는 눈으로 쳐다보니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은 저런 놈 말 믿으시면 안 되죠. 저놈은 지 아버지만 믿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건달처럼 살던 놈이에요. 인생이 불쌍해서 재산을 조금 떼주었는데 그새 다 써서 더 달라고 계속 덤벼드네요. 시어머니는 남편 이복형이 알코올 중독 기질이 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했어요. 왜 결혼을 서두르나 했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진 시댁에 숨겨진 흑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상견례 자리가 끝나자 남편이 울면서 이복형에게 당한 수모를 말하더군요.
자기가 만난 여자들한테 찾아가 헤어지게 만들고 헤어지지 않으면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정신과도 다니게 됐다면서 복용하던 약도 보여주길래 믿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희 엄마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지만 남편이 너무나 불안해했어요. 틈만 나면 자기를 버릴 거냐, 이복형이 찾아온 건 아니냐, 저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게다가 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건 다 하려고 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봐주니까 남편을 놔줄 수가 없었어요. 헤어지기는 싫고 결혼은 고민되고 제가 애매하게 구니까 남편이 그럼 동거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동거만 하게 되나요? 동거하다 보니 결혼한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갑자기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랑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 힘든 건 없어? 응? 당연히 좋지. 뭐가 힘들겠어. 당신이 집안일 다 하려고 하고 요리도 거의 다 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건 어때? 사람들이 와이프냐고 물어볼 때마다 기분이 좀 그러네. 당당하게 내 와이프라고 말하고 싶은데. 남편이 저를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피곤해도 저랑 이야기하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게다가 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저를 놓치기 싫다 워낙 떼를 쓰니 저희 부모님 허락을 받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끝내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남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2억 정도만 구해줄 수 있어? 아니, 갑자기 무슨 2억을 달라고?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 건데? 베트남 거래처에서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아서 지금 쓸 자금이 전부 막혀버렸어. 남편이 베트남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한 달 뒤에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고 저를 달달 볶는 바람에 말할 곳이 없어서 친정엄마한테만 슬쩍 말해봤죠. 물론 결혼을 반대할까봐 운영하던 카페 2호점을 만들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2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얼마 뒤에도 똑같은 이유로 제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2억 빌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니까 한 달 뒤면 돌려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의심하는 거였는데 바보같이 남편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한 달 뒤에 친정에서 빌린 돈은 언제 줄 거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황당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돈은 장모님이 준 거 아니었어? 남편이 친정에서 그냥 준 돈인 줄 알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돌려줘야 하는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는 시댁이라면 2억을 200만 원처럼 생각하고 돌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인데. 제가 2억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오히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린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이젠 한 식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용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수술도 해야 하는데 수술 후에는 재활도 받아야 하고 한 500 정도면 될 것 같네. 네? 500이라고요? 정수한테 말해봤는데 걔가 요즘 힘든 것 같더라고. 내 연락을 피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있어야지. 며느리가 쉬는 것도 아니고 카페 일하는데 도움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연락해봤다. 조금이라도 어렵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해서 놀랐지만 몸이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수술 날짜가 잡혀버렸다고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로 수술 날짜를 물어봤더니 사돈을 다시 봐야 한다는 둥, 결혼식 날짜를 받아야 한다는 둥 이상한 말을 자꾸 꺼내면서 제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얼렁뚱땅 수술 날짜 이야기만 쏙 빼서 어디를 수술했는지도 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원래 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어떻게 저희 엄마를 설득했는지 엄마가 갑자기 먼저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요즘 뭐해? 우리 사위는 잘 지내고 있니? 슬슬 결혼식 날짜 잡아야지. 결혼식? 며칠 전까진 조금만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사돈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연락하고 매일 보러 오는데 어떡하니. 명품이니 뭐니 좋은 거 사주고 비싼 밥만 얻어먹는데 내 눈치를 엄청 보더라.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결혼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 듣고 있는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 성치 않는 몸으로 저랑 남편을 결혼시키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당장 만나서 제대로 물어보려고 했지만 엄마가 저를 말렸어요. 행여나 사돈한테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라.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더라고. 아들 자존심 상할까봐 그러는 거겠지.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는 척할 수 있겠어요.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애써 생각하며 결혼식 날을 정했습니다. 정신없이 남편과 같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더군요. 그동안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자도 안 보시고 도통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만나뵈려던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 몸치고는 생각보다 멀쩡한 모습으로 신부대기실로 들어와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드레스가 밟히는지도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수술 날짜 이야기해 주신다면서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얼굴도 예쁜데 이렇게 성격까지 좋을까? 수술은 잘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내 건강을 내가 챙길게. 아, 네 어머님 감사해요. 앞으로 아프시면 저 꼭 불러주세요. 아휴, 안 그래도 된다니까. 나는 하객들 맞아야 하니 나가 있으마. 걱정하던 시어머니를 뵈니까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들러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보러 갔죠. 비어있는 칸으로 들어가 조심조심 드레스를 들어올리려는데 옆 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저예요. 네, 카페를 담보로 하면 1억은 대출이 되는 거죠? 네, 제 며느리 카페예요. 서류는 전부 준비했고 오늘 괌으로 출발하면 내일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실수 없이 할게요. 아무리 들어봐도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제 카페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고 실수 없이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괌으로 가기로 했는데 저 몰래 제 카페에 대출을 받으려는 속셈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신부대기실로 돌아오니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이복형이 신부대기실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당장 나 따라와요. 어서! 거칠게 제 손을 잡길래 영문도 모른 채 뛰어야만 했습니다. 평소 같았음 뭐 하는 짓이냐고 뿌리쳤을 테지만 이복형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한참을 달리다 결혼식장에서 떨어진 대로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식 마치고 괌으로 갔으면 소정 씨는 전 재산 전부 날릴 뻔했다고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돼서 깜짝 놀랐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저를 이복 형제라고 하셨나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 남편이 감추고 있던 비밀을 말해주더군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어서 멍하니 이복 형이 하는 말만 듣고 있었어요. 사실 종수는 제 이복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랑 제 동생은 돈에 미쳐서 여자한테 사기치다가 저한테 걸려서 저는 가족들과 연을 끊은 상태고요. 이복형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사기꾼이었다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종수 그 자식은 3년 전에도 제 친구 여동생을 홀려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다 들켜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종수를 욕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종수 편을 들면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며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댔어요. 지금 제가 들은 말이 전부 사실인가요? 그럼 그쪽이 상견례장에 찾아온 것도 사기를 막아주려고 온 거고요? 네,
어머니랑 종수가 또 결혼을 준비한다길래 그쪽한테 또 무슨 짓을 벌일까 두려워서 제가 나선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자 저는 기가 막혀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다행히 저는 그 길로 결혼식을 파토내고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잠시나마 사기꾼들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기꾼 시모와 남편 둘 다 사기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전 남편은 끝까지 저를 속이려고 달콤한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난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한테 다 말해버릴 거라고 해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는 불쌍하지도 않고 정말 가증스럽더군요.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아직도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여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비웃음을 당할까봐 어디에다 대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연애도 결혼도 모두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불륜에 첫 남자친구의 배신, 그리고 사기꾼을 만나 망가진 제 인생. 한 사람이 당한 수모라고 하면 누가 과연 믿어줄까요? 독신주의를 넘어서 이제 사람도 믿지 못하겠는데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